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온 벤투 감독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계약 연장 없이 한국을 떠나는데요. 벤투 감독이 남기고 간 건 단순히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벤투의 4년을 지켜보며 느껴온 짧은 소회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준비를 위한 4년을 온전히 맡겼던 감독이었기에 벤투를 향한 다양한 비판과 비난도 그 어느 때보다 오랜 기간 이어져 왔죠. 언론은 물론이고 은퇴한 축구인들까지 가세했는데요. 이들의 감정적인 비판들은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 벤투 감독의 소신이 없었다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벤투호가 항해를 끝까지 마치기 힘들었을 텐데요. 전방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놓고 이제 와서 재계약을 안 해줘서 아쉽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일단은 한국에서 축구 선수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한국은 전반적으로 선수를 개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매번 반복하던 답변이 있었죠. 우리는 선수들을 개별로 평가하지 않는다. 팀으로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미디어에서 크게 조명해주진 않았지만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대목입니다. 선수를 떼어놓고 개별로 평가하는 건 아마도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프로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야구의 영향도 크지 않나 싶은데요. 야구는 종목의 특성상 정량적 통계가 극단적으로 발전했고 이 덕분에 선수마다 개별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단순 스탯 비교를 통해 과거 선수와 현역 선수들의 직접적인 줄 세우기도 가능할 정도죠. 기본적으로는 1대1 대결 구도가 반복되는 턴제 스포츠라 가능한 일입니다. 이 같은 평가 기준이 축구에 적용되기엔 무리가 있죠. 아예 불가능합니다. 같은 선수라도 어떤 팀에서 어떤 감독에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될 수 있는 건데요. A팀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선수를 그대로 B팀으로 이식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낸다는 건 22명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특성상 불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단순히 특정 선수를 왜 안 쓰냐 혹은 특정 선수를 왜 쓰냐 라는 1차원적이고 생산성 없는 비난이 아니라 이 선수가 왜 현재 선택받지 못하는지 혹은 반대로 팀에서 어떤 기능을 위해 쓰이는지 그렇다면 그 목적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와 같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요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감독의 선수 기용에 대해 성급한 비판이 가해지는 건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축구를 즐기고 소비하는 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축구계에 몸담고 있는 한국 축구의 대선배라는 몇몇 인물들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비판은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감독이라 만만했던 걸까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역시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더 심각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U23 대표팀 감독을 향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벤투호를 향한 그들의 비판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이유였죠. 그들의 현역 시절을 보며 키워온 존경과 애정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민망한 처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선진 축구를 깊이 경험하고 현재 벤투호의 철학을 잘 이해한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 등의 선배들은 현재 대표팀을 보호해주려는 모습을 보이며 더욱 비교되기도 했는데요. 몇몇 은퇴한 선수들이 본인들이 경험했던 구시대적 관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좁은 시야에 매몰돼 조회수의 눈이 멀어 현재 대표팀을 자극적으로 입에 올리는 모습은 앞으로 누가 새 감독으로 오든 간에 보지 않았으면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표팀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키워드가 빌드업 축구였죠. 저 역시 지난 6월 브라질전 이후 이 용어는 언젠가 한번 다시 짚고 가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최근 한준희 해설위원도 김판곤 위원장도 한 번 더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분들의 발언을 인용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빌드업 축구라는 말은 정말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본 없는 용어입니다. 축구에서의 빌드업은 공격 전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공격 전개가 없는 축구가 어디 있을까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 들어간다고 생색내는 것과 같은 얘기죠. 축구에서 빌드업은 따로 떼서 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상대 뒤를 노리는 다이렉트한 공격 방식도 빌드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고 후방에서부터의 점유를 강조하는 전개 방식도 당연히 빌드업의 일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빌드업 그 자체가 아니라 경기마다 어떻게 왜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려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빌드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패턴화시켜 훈련해 경기장 위에서 발현되는 게 좋은 팀들이 보여주는 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월드컵을 돌아보면 우리 대표팀은 쇼패스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롱패스를 적절히 활용하며 상대의 후방 라인을 직접 위협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결국 경기 내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주도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거쳐온 시행착오들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본선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이제는 축구 팬들에게 많이 알려진 능동적, 수동적 축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감독을 데려올 때 밝힌 철학과 방향성은 분명했죠. 한국 대표팀이 능동적인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가능한 감독.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능동적 축구와 수동적 축구, 한 판 한 판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결과를 위해서 어떤 축구가 확률이 높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곳인지는 분명한데요. A 대표팀의 축구 색깔을 결정짓는다는 건 단순히 대표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은 물론이고 그 아래 유소년 단계 교육과 지도자 육성 방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축구적인 방향성은 한국 축구 전체를 이끌어갈 명분과 힘이 됩니다. 현재 벤투호가 남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축구 모델이 유소년 단계까지 차례차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때 어린 선수들이 배울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축구적인 경험은 결과지향적인 수동적 축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보다 개개인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강인 같은 잠재력의 어린 선수가 있다면 이들이 단계적으로 능동적 축구 모델을 접했을 때 본인의 기량을 정점까지 끌어올리기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장해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성인 11명이 모인 팀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수동적 축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죠. 능동적 축구를 하기 위해 트렌드를 쫓으려는 방향성은 단순히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한 감독과 함께 4년의 기다림으로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렀다는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이 보인다면 믿음을 줄 가치가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체만으로도 벤투 감독은 좋은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셈이죠. 벤투 사단이 남기고 간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갈지가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축구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차례입니다. 차기 감독 선임을 위한 작업이 시작될 텐데요. 앞으로 쏟아져 나올 감독 선임 기사에서는 애국심, 인간미, 날씨 같은 키워드보다는 합리적, 철학과 방향성, 투명한 프로세스와 같은 키워드가 많이 보이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수준 높은 지도자가 오길 바란다면 그 전에 한국의 축구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미디어와 축구인들이 그런 감독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준비가 돼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